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사 제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학교에 와서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글을 꼬박꼬박 잘 써줬어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새삼 놀란 것은요. 중국의 학우들이 상당히 한국말을 잘 쓰고 국어도 아주 꼼꼼히 썼다고 있는 점에서 중국 학생들이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고무적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도 중국 학생에 뭐 뒤지게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열성을 갖고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제가 꼼꼼히 읽은 다음에 채점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문학사에서 해방 이후에 김동비와 더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황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이 좀 많아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황순원에 대해서 간결한 문체로 빚는 서정 그리고 역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얼굴은 황순원 씨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눈빛이 아주 형형하고 하얀 두루마리 옷이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황순원은 1915년 평안남도에 태어나가지고 20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순원의 젊은 시절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눈빛이 역시 아직도 형형하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 대동고등학교 때 모습이고, 이제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봐도 뭐 어느 아이돌 못지않게 아주 준수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년미 노년 시절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아마 창경궁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창경궁 서울 대학로 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궁으로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창경궁은 창경원이라고 해서 서울 시민들 또는 경기도에 있던 사람들의 그 유원지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도 요 분도 이 황순원 씨도 창경원에 가서 어느 봄 여름날에 한껏 찍은 것 같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말년에 황순원 씨의 서재에서 망중한을 보내고 있던 장면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12권의 전집이 있을 정도로 그저 김동리 씨와는 달리 세상의 물정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작품만을 썼습니다. 모두 12권의 전집이 나올 정도로 아주 다량의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요 왼쪽에 있는 분이 황순원 씨인데 여러분들 황동규 씨 아시죠? 황동규 즐거운 편지 쓰신 분 또는 풍장라는 시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황동규 씨가 바로 이 소설가 황순원 씨의 아들입니다. 소설가 황순원 씨의 아들이 이름 황동규인데 시인 박목월 씨 있죠? 박목월. 예. 나경래라든가 이런 시 있었어요. 그분의 아들 이름이 또 박동규 씨예요. 서울대 국문과 교수였다가 은퇴했습니다만 그 두 분이 황순원 씨하고 박목월 씨하고 아주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이름 나면은 동규라고 하자라고 해서 황순원 씨는 황동규, 박목월 씨는 박동규 이랬습니다. 이 박동규 씨도 주로 이제 소설 쪽으로 비평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황동규 씨는 그 서울 영문과 교수이면서도 또 많은 시 작품을 쓰고 아마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이 황동규 씨 작품은 한두 번쯤은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문인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위에서 황선원 씨의 그 작품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 양평에 소나기 마을이라고 있어요. 소나기 마을.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황선원 씨의 대표작 소나기를 배경으로 한 곳입니다. 물론 이 양평이라고 하는 곳이 황선원 씨가 산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소나기 맨 마지막에 그 소녀가 양평으로 이사 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평 어간에다가 이렇게 문화촌을 하나 만들고 소나기 마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사랑인데 목넘이 고개 너와 나만의 길 또 고백의 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황선원 씨의 작품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수수단 오솔길 들꽃마을 고백의 길 송아지 들파 이런 것은 황선원의 소나기에서 나왔던 그 장면들을 공간적 배경들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물론 이게 다 양평군에서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창작 발견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황선원의 작품이 우리의 공간에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문학을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원의 삶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1915년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입니다. 역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50년대, 60년대에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이북 출신이고 그리고 6.25 때 전후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황선원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주계급입니다. 아주 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카인의 후예의 창작 배경이 됩니다. 지주계급으로서 그 아버지께서는 그 3.1운동 때 태극기를 배포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1931년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 지금 저기 서울에 숭실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숭실대학교가 원래는 평양에 있었는데 그 설립했던 사람들이 1.4.5 때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에다가 대학을 세운 것이 숭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의 그 전신이 숭실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숭실중학교 재학 중에 시 나의 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 김동희 씨도 처음에는 시를 발표했어요. 그러다가 시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소설로 돌아섰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황선원 씨도 역시 나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35년에 그 삼사문화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동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동인으로 활동하다가 약 1939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영문과를 주로 다니게 되는데 여기에서 극작가 이해랑 씨라든가 김동원 이런 분들과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해랑 씨, 김동원 씨는 여기 연극계에서 아주 대부입니다. 1940년에 이제 늪을 발표하는데 소설 창작을 시작하는데 알다시피 이때쯤 되면 1942년 되면은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소설 쓰는 것을 그만두고 평양으로 다시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일제 시대 때 활약했던 작가이긴 합니다만은 친일파라는 제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동리도 그랬다고 했죠. 김동리도 경주를 낙향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의지가 굳고 심지가 곧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 김동리도 그랬고 황선원도 그랬고 집이 부자였어요. 부자니까 불을 껐고 낙향을 해도 먹고 살 게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작가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좀 말에 어폐가 있을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친일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해방까지 이 절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의 그 황선원 씨 말에 의하면 독지는 늙은이를 1943년, 44년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발표는 안 했어요. 발표했으면 아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발표를 안 해서 황선원 씨는 친일 작가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해방되자 이 목넘이 마을의
라는 작품 등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재개합니다. 요 목넘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황순원의 외갓집에 갈 때에 목넘이 마을 커다란 고개가 있거든요. 목넘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마을 도착하기 때문에 거기는 개를 소재로 지은 작품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953년에 소나기 그리고 또 카인의 후예 이런 작품들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퇴임 후에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임해가지고 이 경희대의 국문과에 소설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주 씨가 동국대에 있었거든요. 동국대학교. 그래서 동국대에는 서정주 씨의 제자들이 많고 황순원 씨는 경희대, 박몽월 씨는 한양대, 또 김동리는 사람을리대, 지금 중대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나온 사람들이 그분들의 제자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체적 특질은 아주 서정성이 대단히 짙다. 그리고 아주 묘사가 아주 대단히 치밀하다. 그리고 문장이 특히 간결하고 불필요한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깔끔한 문체입니다. 제가 1학기 때 수업하는 그 소설 창작론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시를 손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황순원의 소나기를 손으로 직접 써보는 그런 과제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문장을 깔끔하게 쓰고 싶으면 이게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손으로 한 번씩 써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어휘가 상당히 평이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장용학이나 손창섭은 그 일제시대 때의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순원 씨는 아주 평이한 우리 말, 고유어 같은 걸 많이 써서 그 작품 읽는데 커다란 불편함은 없습니다. 주로 이 지문과 대화치를 구분하지 않고 주로 설명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도 황순원 씨의 문체적 특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황순원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중에서도 이 5개의 작품, 1948년에 발표한 목넘이 마을에게, 1950년에 발표한 독지는 늙은이, 그리고 53년에 발표했던 소나기와 확, 그리고 1960년대에 있던 나무들 비탈의 서다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뭐 신들의 주사위라든가 이리도 이런 작품도 많이 발표했습니다만은 중요한 작품 5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목넘이 마을의 개입니다. 1948년에 발표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겉이야기하고 속이야기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다 하는 식으로 일종의 겉이야기하고 속이야기, 피카레스크 구성이라고 하고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이야기는 어느 곳으로 가려해도 지나쳐야 하는 목넘이 마을에는 이 서북간도로 이상하는 유랑가는 이삭꾼들이 들러 물 마시고 발을 씻고 한다. 이 서북간도는 지금의 신의주 남쪽 넘어갑니다. 신의주 넘어. 그러니까 황순원 씨가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황순원 씨 어렸을 때 고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흰둥이라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흰둥이인데 그냥 평안도 발음상 신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지저분하고 아주 다리가 절기 때문에 아마 유기견으로 보여요. 유기견으로. 그래서 이 개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방앗간이라든가 이 동장의 집을 다니면서 먹다 남은 밥을 막 주워 먹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볼 때 이 개는 미친 개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도망을 가요. 근데 이 마을에 사는 갓난이 할아버지, 요 할아버지만은 신동이가 굶주리긴 했지만 미친 게 아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냐? 예. 예.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동네 안의 형제들은 이 동네 개들이 신동이와 함께 있으니까 이 미친 개와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동네 개들도 미친 개가 된다라고 흰둥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갓난이 할아버지는 이 신둥이가 새끼를 배웠어요. 그걸 알고 참아 죽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잡으러 갈 때 막 도망가게 와줍니다.
얼마 후에 이 간난의 할아버지가 산에 갔는데 이 흰둥이가 새끼를 낳았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게 되니까 간난의 할아버지는 그 개를 데리고 와서 그 흰둥이 새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른 개다라고 해서 요 개들을 잘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흰둥이의 개의 피가 이 마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내가 중학 시절에 외가가 있는 목내리 마을에 가서 간난의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다라는 액자식 구성입니다. 대단히 간단한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요 작품은요, 요 작품은 요 구조들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948년에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어떤 미친 개 이야기 이렇게보다도 요 흰둥이의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즉 우리 민족을 백의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백의민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의민족이라 해서 이 흰둥이가 우리 한민족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장은 그 외세가 되고,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흰둥이가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하지만 그 순환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피를 이어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간난이 할아버지는 이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위기심을 갖고 있고, 또 동장 형제는 폭력성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흰둥이가 새끼를 치는 것이 강인한 민족적인 생명력, 자손의 번창을 한민족의 번창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일제시대가 송 이야기 되고 광복 직후 얘기가 건 이야기 되는데 왜 이런 작품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일제시대 때에도 외세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생명력을 이어온 한민족. 그런데 지금은 남북이 분단되었다.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작품으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작품 제일 첫 부분과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어디를 가려도 목을 넘어야 했다. 남쪽만은 꽤 길게 굽이던 골짜기를 이루고 있지만 결국 동서남북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어디를 가려도 산목을 넘어야 했다. 그래서 이름지어 목놈이 마을이라 불렀다. 이것이 작품의 제일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맨 마지막 때고 내가 그 신등이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간난의 할아버지는 금세 미소를 거두며 그의 첫 겨울 어느 사냥꾼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 후로는 통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고민한 것을 물어봤다. 라고 해서 이 흰둥이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이 독짓는 느글인데 요거 보기 전에 요거 먼저 보세요. 이 독짓는 느글이는 여러분 내용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독을 짓는 노인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1969년 만들어졌는데 최화원 감독이 만들어졌는데 말이죠. 이 보면은 요 배우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배우 윤정희입니다. 윤정희라고 60년대 70년대에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지금은 거의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좀 오늘내를 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 백건우 씨의 부인입니다. 이때가 대단히 그 미모를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면은 황순원의 독진늙은이 해가지고 밤의 욕정 이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떤 여인의 다리를 이렇게 얼굴 데우는 점인데 이 독진늙은이 일종의 예술성이거든요. 예술가 자기의 그 독 항아리죠. 그것을 지켰다는 집념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것을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밤의 욕정 뭐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바꿔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은 연일 임산 이래, 뭐 윤정희, 황해, 남궁원, 화장강, 김일아 이런 배우들이 나왔고 여기는 김정훈, 요 꼬마 아이인데 여기는 꼬마 아이입니다. 그 당시 대단히 유명한 아이인데 이 당시에 그 유명한 배우는 총 출연했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 한자 보이십니까? 이 한자가 이 한자요. 총천연색이거든요.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 이게 뭐냐면 칼라라는 얘기입니다. 칼라. 여러분 흑백 영화 보셨나요? 흑백 영화? 요즘 뭐 예술 사진으로 흑백이 있습니다만은 흑백 사진 거의 없죠. 예전 영화도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60년대 후반부터 칼라로 만들었거든요. 그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이렇게 영화 포스터에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이 작품은요, 예, 예, 1950년에 발표됐고, 여러분 이번에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그 1943년도에 만들었다가 발표를 하지 않고 나중에 발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송영감인데 이 송영감은 항아리 짓는 이런 사람입니다. 병이 깊었어요. 조수가 있었거든요. 어린 조수가 있고 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몸이 무거우니까 이 자기 아내가 젊은 조수하고 눈이 맞아서 살아났습니다. 오직 아들 5살짜리 당손이만 있어요. 당손이만. 그래서 그 송영감은 이 조수가 이 항아리를 지어놓으니까 이거 확 깨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걸 팔아야 끼니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깨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굽겠다고 항아리를 굽는데 이 손이 잘 이게 안 돌아가고 또 머리가 열이 아프니까 짚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지면서 항아리를 들려고 합니다만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배고프다고 옆에서 징징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옆집에서는 앵두나무집에 박물장수 할머니, 이 박물장수라고 하는 것은 그 복달장수인데 그 여러 가지 물품, 여자들 쓰는 물품, 뭐 실, 바늘, 또 뭐 고무, 뭐 이런 것들을 짊어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는 일종의 그 복달장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박물장수들이 주로 예전에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쭈댕이 노릇도, 중매쟁이 노릇도 하고, 그다음에 양자를 집어넣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앵두남집 방문해서 할머니가 와가지고 송영감이 얘기해요. 아이고 영감 늙지 않았어. 근데 아내가 조사하고 눈 맞아 자랐는데 언제 또 돌아오겠어. 그러니까 당선이를 자기한테 하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자기 옆집에 건너마을에서 양자를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송영감이 화를 펄컥 내요. 어떻게 감히 나를 모르고 우리 아들 뺏어가냐고. 하지만 예, 할머니는 아이고 생각나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오 하고 혀만 끌끌 차고 갑니다. 송영감은 그 화를 내면서 가마에 독을 넣고 불질을 해요. 불질을 하면 불을 내면 한 3, 4일 동안 계속 불을 나무에다가 불을 떼야 되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독에서 갑자기 빵빵 소리가 나요. 이것은 독을 제대로 빚지 못했기 때문에 불길에 못 이겨서 독이 깨진 소리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송영감은 내가 지은 독이 하나씩 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 깨진 것은 저기 조수가 만든 거고. 그 불길이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자기가 그 가마 속에 들어가거든요.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자기가 만든 독은 다 깨져 있고 오히려 거지들이 그 가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추우니까 따뜻한 온기를 좀 얻으려고. 그러니까 송영감은 그거 보고 있다가 나도 이게 운명이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박물장수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자기 당손이를 할머니의 딸려 보냅니다. 할머니는 그 아들을 데려간 조건으로 돈을 조금 주는데 송영감은 그 돈을 여기 아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라 라고 돈을 다시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가 가마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스스로 독처럼 이렇게 앉아있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가 독을 짓지 못하니까 스스로 독이 되려고 하는 이런 예술가, 장인의 혼을 이 작품은 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그 작품의 첫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첫 부분 볼까요? 이 따옴표가 없어요. 2년, 이 100년 주에도 쌀년, 앓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린 자식을 놔두고 그래 도망을 가? 그것도 아들로 같은 조수를 하고서 그래 지금 한창 나이란 말이니 그렇다고 이년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기로 거랑질이야 할 줄 아니 이년 하는데 옆에 누웠던 어린 아들이 장손이가 아버지 아버지 하였으나 송이감은 꿈속에서 자기 분명히 아는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으로 알며 오냐 저건 네 의미가 아니다. 저건 네 의미가 아니다. 이 표현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하고 품에 껴안는 것을 옆에 누운 어린 아들이 그냥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 잠꼬대에서 송영감을 깨워놨다. 자, 이 짧은 서두 부분이지만 이 서두 부분에서 사건이 다 나옵니다. 송영감이 나이가 먹었다. 아내가 나이 어린 아들용 같은 조수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송영감은 분노를 하고 있다. 그 송영감에는 어린 아들이 있다. 이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네 명이 아주 간결하게 그 상황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은요. 날이 갈수록 송영감은 독짓기보다 자리에 쓰러져 있는 때가 많았다. 백기가 모처는 아직 22일을 더 채워야 한가마 충수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날 어느 날 물감이며 아까 말했죠. 박물장서 물감이며 바늘을 가지고 한 돌림 돌고 온 앵두람 할머니가 살아서는 마침 좋은 자리에 있으니 당선을 주워버리고 말자는 말로 해줘. 근데 처음에 거절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독을 지으려고 들어갔는데 보니 독일이 거지들이 또 모여있어요. 거지들이 날이 저물다고 독고마 부근으로 모여들었다. 송영감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속을 지을 수 있었다. 가마석에서 갑자기 뚜앙 하고 독 튀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독이 깨지고 있습니다. 송영감은 처음에 반쯤 벌떡 일어났다가 도로 주저앉으며 이상소리 빛난 눈을 한 곳에 머물린 채 귀를 기울였다. 송영감은 가마에 넣은 독 위치로 지금껏은 자기가 지은 독, 지금껏도 자기가 지은 독 하고 있었다. 이렇게 치는 것은 거의 송영감의 것뿐이었다. 자기의 조수가 지은 독은 안 깨지는데 자기가 지은 독만 깨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삶의 종말이 다가옴을 알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 당선이를 앵드라머집 할머니께 넘기고 자기가 스스로 가마 속에 들어가서 독이 데우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이 발산하는 듯 어두운 속에서도 이상술에 빛나는 송영감의 눈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열어젖힌 볕창으로 새어들어오는 늦가을 맑은 햇빛 속에서 송영감은 기던 걸음을 멈추었다. 자기가 찾던 것이 이에 있다는 듯이 거기는 터져나간 송영감 자신의 독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자기가 지은 동 깨졌죠? 그 조각을 본 거예요. 송영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단장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나간 자기 독 대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요 마지막 문장에서 바로 이 작품이 예술가 정신, 자인 정신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작품 같다 우리는 예술가 작품, 장인 소설을 얘기합니다. 예술가들이 자기의 예술적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것. 예를 들면 그 이청준의 사편제 같은 작품, 그 소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딸 송아의 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또는 줄 이런 작품들, 이런 것들가 예술가 작품이라고 합니다. 독짓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여기 간단하게 구조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가난과 질병, 아내와 조수가 배신했죠. 현실의 고통입니다. 해선 장인의 집념은 일종의 독짓기인데 이 독짓기는 결국은 현실의 실현에 대한 대항 방식이고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면서도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집념이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결국 독짓기가 실패하죠. 그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 송영감은 독 대신에 자기가 가마 속에 들어가죠. 그 독을 대신한 송영감이 최후인데 이것은 독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같이 하려는 자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장인상을 구현한다 라고 주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장미하고 순고미가 드러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독짓는 물건이죠. 다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이게 잘 알죠? 잘 읽었나요? 읽었겠죠. 소녀는 징검다리에 앉아 물 떠나는 소녀를 만나죠. 소녀는 쇠술하다 휘약들을 집어 이 바보 하며 소녀에게
전쟁 사라졌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겨울가에서 소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둘은 산 쪽으로 가서 놀러 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소나기를 만나게 되죠. 소나기를. 그래서 소나기를 만나서 수수땅 속에 피하게 되고, 그러다가 비가 그치고 내려오는데 소나기 때문에 개울물이 불어났죠. 그러니까 소년이 소녀의 등을 업고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녀가 안 보여요. 걱정을 하게 되죠. 며칠 뒤에선가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나타났냐라고 하니까 알았대요.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몸 큰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웨터에 흙탕물이 묻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날 네가 나를 업어줬잖아. 그때 네 몸에서 묻은 흔적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소녀는 창피해졌죠. 얼굴이 시뻘개졌죠. 근데 그 이후도 소녀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소녀는 저 죄악들 주머니 넣고 만져만져 거립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소녀네가 집 망해서 양평으로 이사 간대요. 양평으로. 그래서 좀 마음에 안 좋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소년의 누가 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녀 그 집에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소녀가 죽었죠. 죽으면서 분홍 스웨터를 꼭 같이 묻어달라는 말과 함께 죽었다라는 유언을 남긴다고 합니다. 요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작품의 맨 처음이죠. 소녀는 겨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 시인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겨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겨울물을 보지 못하긴 하듯이. 자, 문장이 굉장히 짧죠. 간절체입니다.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겨울 기다리기도 하더니 오늘 친구들이 한 군데서 앉아서 하고 있다. 대신 짧습니다.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었구나. 자, 비를 맞아가지고 소나기 속에 들어갔죠. 수도땅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녀는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돌아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아주 짧습니다. 문장이.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 놓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자, 소녀의 생각, 소녀의 생각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약간은 그 에로틱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소년 이야기입니다만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쳤다. 소녀의 입장에서 보고 있죠. 약간의 소녀의 애틋한 마음 같은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을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 왔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약간의 그 소년과 소녀의 육체적 결합관이 아닙니다만은 육체적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이 작품이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도 노골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서도 은근하게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이 작품의 훌륭한 점입니다. 수숫다는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답 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비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둘러댔다. 소녀가 순순히 옆했다. 짧지만은 간절하게 전개됩니다만은 그래도 사건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걷어올린 소년의 잔바위까지 물이 올랐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끊어놨다. 자, 겨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이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자, 이 결말 부분인데요. 이거 한번 여기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죠. 겨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봤다. 갈반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빈 하늘 아래 한절 가까이 있다. 어른들이 말이 내일 소녀가 얼로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양평이 있던 아까 소나기 마을이 형성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만 가격방을 보게 되려는 것이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꽂고 있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드는 거 하는데 참 세상 일도. 말 같은 아버지가 언제 돌았는지 윤출시했던 말도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소리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니 악상이에요. 누가 죽었죠? 그죠? 남법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하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계집의 그 하나뿐이었죠. 계집의 그 소녀였습니다. 그렇지, 산에 애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극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은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는 거군. 지금 같아선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 했다잖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바로 이 옷은 그 소년의 등에 엎였을 때 물이 들었던 그 분홍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거 딱 끝나죠. 대단히 큰 감동과 여운을 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구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가운데가 그죠? 예, 가운데에는 소년과 소년의 만남과 함께함, 그 이별, 그 세 개의 사건이 있거든요. 이 세 개의 사건에 여러 가지 소재가 나옵니다. 죄악들이 나오죠, 꽃묶음이 나오죠, 송아지가 나오죠. 이 만남의 관계고 또 이별의 관계에서는 흙탕물, 대추알, 호두알, 이렇게 소년의 사랑, 소년에 대한 애정, 소녀에 대한 애정, 이것이 이런 대추알과 호두알 같은 것이 하나는 소녀가 소년에게 주고 또 소년이 소녀를 그리면서 만지작거리고 이런 조그만 소품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소년과 소녀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그 구조와 구조 사이에 이어진 여러 가지 소품들이 공간적 배경과 또는 그 소재들이 소년 소녀의 심정을 아주 상징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서서히 소년과 소녀의 만남과 헤어짐을 지켜보고 그들의 이별을 통해서 두 남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위에는 전체를 볼 때에 소녀는 소원하고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운 애정인데 이 소녀는 당황하고 부끄럽습니다.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의 심리가 서로에게 엇갈려서 진행되고 있죠. 그죠? 근데 소년보다는 소녀가 좀 더 적극적이죠. 그죠? 이 황선홍의 작품에서는 여인상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소나기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소년 소녀의 짧고 안타까운 사랑이면서 그죠? 네. 소년과 소녀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결국은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작품도 짧은 소설입니다만 이 소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소년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성장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소년 소나기인데요. 짧게 편집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 날에도 그녀가 했는데 너희 그냥 가 하면서 가고 저 산미까지 가볼까 해서 둘이 가고 있죠. 황금색 들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호수아비가 있고 저 위에 새가 날아다닙니다. 야도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요즘 나오는 영화에 비하면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두막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오니까 여기 춥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수수 땅 사이에 들어갑니다. 들어와. 비가 오니까 이 안에 들어갑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데 소녀의 어깨 목을 기대고 있습니다.
건너가고 있는데 위험하죠. 이거 어떻게? 얘 등이 업어. 등이 예. 요 뒷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더다 알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 영화는요, 그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이 뭐냐라고 외신 기자들이 물어봐서 그때 이거를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품이 1953년에 신천지에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황순원 작가의 이름으로 소녀라는 작품이 또 협동이라는 잡지에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활동이 크게 해볼까요? 크게. 예. 여기 보면 말이죠.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알았는 걸 약도 변변히 못 봐왔다고 소나기 닮을 뿐이죠.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못한뜨곤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 했다잖아. 제가 죽고든 저 입었던 옷을 꼭 그대로 못사달라고. 여기 딱 끝났죠. 근데 이 작품에는 소녀에는 요 7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을 칠한 부분. 아마 어린 것이라도 집안 꼴이 안 될 걸 알고 그랬는가 보죠. 끙. 소년이 자리에서 저도 모를 신음소리를 지으며 돌아놓았다. 제가 여정 안 자나? 아니 벌써 아까 잠들었어요. 예, 잠꼬대 말고 자라. 끝. 7줄이 더 있어요. 이 작품이 이게 먼저 발표됐습니다. 이게 소녀라는 작품으로 1953년 11월 협동이라는 잡지에 발표했는데 또 다른 제목으로 소나기라는 작품으로 또 다른 잡지도 발표가 돼요. 아마 두 작품이 같은 작품 같아요. 그런데 요 소녀에는 7줄이 더 있고 우리 알고 있는 소나기에는 7줄이 빠진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 황순원의 친구 중에 원응서라고 하는 평론가가 있는데 이 작품을 보고 야 여기 7줄은 빼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했대요. 이건 원응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작품에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발표된 다른 작품에서 요 7줄이 빠진 채로 발표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원문에도 확인했죠? 여기서도 확인하고 있죠. 확인했죠? 여기서도 자기가 입던 옷을 꼭 그대로 묻혀서 입혀달라고. 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은 7줄이 빠진 걸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줄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예, 한번 나중에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953년에 발표한 카인의 후예입니다. 이건 중편입니다. 아까 황순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급했는데 이 황순원은 평안남도 대동군의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주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사회주의 혁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급혁명, 즉 지주나 자본가들을 수청하고 노동자나 농민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경자유전, 즉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소작인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자, 농민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주 눈뜨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살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황순원은 아마 그때의 광경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목격했고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의 사정을 작품으로 쓴 것이 바로 카인의 후예입니다.
참 보면은 지주의 아들인 박훈 지주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집안의 토지를 관리해온 나름의 도섭인데, 도섭. 그러니까 박훈은 지주, 도섭 마름인데 이 딸이 오장녀가 있어요. 오장녀를 좋아합니다. 오장녀를 좋아합니다. 자기 중간 관리인의 딸을 오장녀에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평양에서 유학을 갔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 돌아온 훈이는 이 소작인들, 용사꾼들의 자식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이들을 위해서 야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집에로 시집갔던 오장녀가 훈이 돌아왔다는 얘기 듣고 또 훈이 야학을 운영한다는 얘기 듣고 훈이 집에 기거하면서 박훈을 도와줍니다. 이 박훈은 오장녀에게 아주 연심을 품으면서도 뭐 육체적 관계는 맺지를 않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공산 세력이 들어오면서 훈이 야학은 압수당하고 이 도섭양반은 도섭이 발음이죠. 마름을 한다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주와의 관계를 끊으라라는 군 당부의 압력을 받아서 토지개혁 운동에 앞장섭니다. 즉 지주들에게 땅을 빼앗아서 소작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사실 이때도 마름들도 그 소작인들의 원성을 많이 받게 됐는데 이때의 도섭은 내가 대신해서 그 지주의 땅을 뺏는다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이제 그 군 당국으로부터 사면을 받게 되죠. 드디어 이제 농민대회가 열리고 이 지주들이 반동 분자로 몰리게 되는데 여기서 군대 역시 반동 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청당할 뻔했는데 이때에 오장녀가 나타나가지고 저 군은 지주이긴 하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해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맺은 관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은 수청을 면하게 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도섭영감은 훈이 토지를 뺏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도섭영감은 훈의 가문을 칭송하는 비를 깨부숩니다. 분노에 못 이겨서. 또 박훈은 오장녀와 함께 남쪽으로 월남을 할 계획을 세우다가 수청 농민대회 때 수청당했던 삼촌 박용재를 보고 이 박용재가 고통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섭영감은 아들 삼득이가 지주인 박용재의 영감인 묘를 파주었다는 이유로 아까 박용재가 자살했잖아요. 자살했던 박용재의 영감의 무덤을 파줬다는 이유로 농민위원장 자리에서 수청을 하게 됩니다. 도섭영감은 수청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다시 만회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동문자로 불렸던 훈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훈과 맞선 도섭영감은 격투를 벌이다가 훈의 칼에 옆구리를 찌르게 되고 영감도 나서를 후들게 되지만 바로 이 오장녀의 동생 삼득이 이를 저지하다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도섭영감은 삼득이와 신랑을 벌다가 살해를 벌이게 되고 삼득이는 오장녀를 보고 빨리 훈과 떠나라고 말하게 되고 훈은 오장녀와 더불어 양지골을 떠나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벌어졌던 그 인민재판의 한 참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선우시의 작품에 불꽃도 있었죠. 불꽃에도 이 인민재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우이도 그렇고 이 황수랑도 그렇고 이 월남했던 사람들의 작품 중에서는 인민재판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월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월남했던 것을 생생히 증언하기 위해서 작품의 소재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인민재판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문이니까 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겁니다. 도섭영감이 마름이고 이 박훈이 지주였거든요. 토지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토지를 많이 소유한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써요. 무산적에 무상 분배하게 됐는데 이 도섭영감은 앞장서 토지개혁을 지지하지만은 박훈은 수동적으로 대처하다가 결국은 격투가 벌어지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오장녀와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 작품도 마찬가지로 역시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50년대, 60년대의 한국 영화는 그 시나리오가 상당히 빈약해서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많았는데 카인의 후예도 역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카인은 말이죠.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다가 두 아들 낳아요. 카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카인은 아벨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칭송을 받는 것을 질투를 해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벨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모진 징벌을 받게 되죠.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고 이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족상쟁이라고도 하고 동족상잔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동족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게 되는 이 비극을 일으키는 사람이 공산당이고 그들은 곧 카인의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의 후예다라는 가분이 모멸적이고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분쟁, 우리 민족 간의 증오와 살인이라는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학입니다. 학.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한두 번씩은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학은 역시 1953년 해방 수령이 되자마자 발표된 작품이죠. 38선 작경에 사는 치안대원의 송삼이가 있는데 그 송삼에게는 단짝 동무인 덕재가 있죠. 근데 인민군이 몰아갔는데 바로 덕재는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의 농민동맹 부위원장이라는 벼슬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덕재는 도망가지 않았어. 그래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마을 거기 너머인 청년단까지 호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송삼이가 스스로 자처해서 내가 데려가죠 하고 덕재를 데리고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호송하는 도중에 송삼이는 유년 시절 때 덕재와 같이 놀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호박 밑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하고 또 혹부리네 할아버지 집에서 밤을 서리하다가 들켜서 혼이 난 추억들을 떠올리는데 농민동맹 부위원장 이게 바로 무수한 양민들을 학살했고 인민재판을 일으켰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덕재가 이렇게 나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런 했는가라고 해서 덕재를 보면서 분노를 치밀어요. 너 도대체 다 몇 명 죽였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덕재가 아무 말도 안 했다가 그럼 넌 죽였냐? 넌 죽여봤냐? 라고 반문해요. 자기가 죽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덕재도 안 죽였다는 거야. 그럼 너는 왜 피를 안 갔냐? 라고 하니까 덕재가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었고 또 겨울 내내 내가 농사를 짓고 벼가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데 내가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국군이 온다고 내가 어떻게 피난 갈 수 있겠는가? 그거 안 갔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삼이도 인민군이 내려온다고 할 때 병든 아버지도 병석에 놔둔 채로 가는 걸 못내 아쉬워했고 농산일을 벌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피난 가기 싫어하는 것이나 덕재가 피난 가기 싫어하는 거나 같은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덕재의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다음 송삼이가 고갯길을 내려오면서 학대를 발견하면서 옛일을 생각하게 돼요. 사냥꾼이 학원을 잡았다는 소문을 불러서 학 발목에 울가미를 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송삼이는 언덕 위에서 덕재의 포동지를 풀어줍니다. 덕재는 처음에는 송삼이가 자기를 쏘아주려고 이러나 보다 하고 멈출 것 같으나 그때 뭔가를 깨달은 듯이 잡불사를 도망갔는데 이때 마침 단정학, 머리에 빨간색 깃털을 하고 있는 학 두세머리가 가을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남북 간의 2년 간의 대결에서 어떤 분쟁보다는 간 고향 친구의 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한 원문이죠. 임시치안대 사무소로 수고하는 집 앞에 이르니 왼 청년 하나가 포승에 묶여 있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젊은이라
가까이가 얼굴을 들여다봤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제가 아니냐. 천택에 같이 온 치안들이 어찌된 이름 물었더니 국민동맹 부위원장 지원인데 지금 자기 집에 잠복행위를 붙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단까지 호송하게 되어 있는데 성삼이는 내가 내려가줘. 그래서 동구 밖을 벗어납니다. 전기 부분에서는 지난달 성삼이와 덕제가 아직 12살쯤 났을 때 일이었다. 어른들 둘레 몰이 둘이서 울가미를 놓아 여기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울가미를 놓아 여기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같은 말 해보겠습니다. 총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학이 사냥꾼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은 학을 놔줬거든요. 이걸 보고 성삼이 얘기합니다. 고기 위해서 우리 학사냥을 한번 하고자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 했다. 덕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해 있는데 내 이걸로 울가미를 만들어 놓게 너 학은 뭐라 오너라. 포동치로 풀어주더니 어느새 잡불새로 기름감을 쳤다. 매번 덕제 얼굴에서 핏기가 쳤다. 좀 전에 너는 총살 깜겨둔 말이 버뜩 멀리 수천이 왔다. 이제 정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가만치서 성삼이가 획 굴렸다. 어이 왜 맹추가 서 있는 거야? 어서 확인하 물어오너라. 그래서 덕제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불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 두세 마리가 높은 가을 하늘에 곧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이거 바로 이제 학의 구조도입니다. 삼팔성 접경이 북쪽마을이고 여기서부터 동구 밖으로 가죠. 고갯말에 가면서 고갯말로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성삼이하고 덕제의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됩니다. 그러다가 요 학을 보고 옛날에 학사냥을 하고 그때의 학의 흰색처럼 성삼이와 덕제의 우정도 변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고 성삼이는 덕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들판을 하게 되죠. 요 고객마루가 가장 갈등이 고조되는 것, 즉 공간적 배경으로서 점점 높아졌다가 학을 풀어주고 들판에 올 때는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즉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건 진행이 이 작품에선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비탈의 소다입니다. 1960년대 작품입니다. 이것은 너무 작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작품 설명을 하지 못하고 구조도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조도 너무 사람이 많죠. 그 주인공은 남자가 3명입니다. 동호, 현태, 윤구였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이때의 동호, 현태, 윤구는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근데 동호는 이 장수이라는 여인과 대단히 깊은 관계를 맺었거든요. 전쟁 전에. 장수는 너무너무 아주 순결한 여인이야. 그런데 동호는 막 전쟁처럼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옥주라고 하는 술집 여자를 만나서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동호는 장수를 생각하면서 옥주를 순결하게 생각했는데 이 옥주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동호는 옥주를 살해를 하게 됩니다. 살해를 해요. 여기 주축함에 동호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 또 한편 이 현태는 그 6.25 때 어떤 집을 수색하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아이들을 품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여자 괴뢰군 빨치산인 줄 알고 잘못해서 죽이게 돼요.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여자의 환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게 돼요. 그러다가 이 현태도 아주 정신적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게 되다가 그리고 이 개항이라는 여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개항이 역시 술집 여자입니다. 근데 개항이도 역시 여러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는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그럴 때에 현태는 개항이에게 너 이렇게 살아서 못하냐? 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걸 강요하고 칼을 갖다 줍니다. 개항이는 그 칼을 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자살을 방조했다는 제목으로 현태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장숙이 와서
장수가 동호의 애인이었잖아요. 동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계속 물어요. 현태에게. 현태는 이 장수과 동호의 관계를 아는데 동호가 옥주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참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현태는 동호의 죽음에 대해서 잘 말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장수과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고 장수에는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던 윤구는 자기의 하숙집 딸이었던 미란과도 서로 좋아하게 되는데 미란은 아이를 낳다가 또 죽게 돼요. 윤구는 결국 현실주의자로서 양계장을 운영합니다. 결국 이 많은 남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남녀들은 6.25라고 하는 전쟁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자이면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쓰러지고 죽지만은 정수기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윤구는 이런 동호도 죽고 현태도 죽고 뭐 자살하기도 합니다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남은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 윤구와 장수기는 서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뚜렷한 줄거리는 없습니다만 그 6.25 직후의 젊은이들이 그 험난한 현실에서 전쟁이라는 그 트라우마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혹은 좌절하면서도 끝까지 삶을 이어나가는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1920년대에 발표됐고 약간 중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무들 비탈에서다. 나무가 벌판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비탈에 서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고난한 현실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50년대 전후문학들이 6.25 전쟁의 참상,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렸다면은 이때의 이 작품은 그 이후에 전쟁의 피해를 서서히 잊어가면서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나가는 점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전후 문학의 마지막이자 또 60년대 문학의 처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황순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황순원의 작품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원 작품에 여러 여인이 나오거든요. 소나기에서도 나오죠. 소녀. 또 아까 카인의 후예에서도 나오죠. 오장녀. 그죠? 또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도 그 장수이라든가 여인어가 나옵니다. 한국 문학사에서는요, 작가들이 주로 남성 작가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그린 여인들이 한결같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하거나 모자란 이런 여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황순원은 작품에 나타난 여인상들이 대단히 자기 희생적이면서도 혹은 생명을 존중하고 위기에 빠져 있는 남성을 구해주는 이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가 뭐 김동인이나 현진관, 나도양 이런 작가들이 다 부정적인 여인상을 그렸다고 하면은 기비전까지도요. 요 황순원은 본격적으로 작품 속에서 여인을 긍정적인 모습, 모성애가 들어있는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황순원의 작품에 나타난 여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걸 짤막하게 기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나무와 비탈의 의미고, 세 번째 아까 설명드렸죠. 결말이 약간 7가지가 더 추가됐잖아요. 그죠? 추가됐던 것에서 추가된 게 아니죠. 있었는데 그걸 빼버렸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 시간 아니라 저번에 대문 시험 볼 때 얼핏 얘기했는데 작은 문학 게임을 제가 1차 시에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 6군데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간고사 전에 한 군데, 기말고사 전에 한 군데를 다녀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PPT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거기서 혼자 가도 되고 두세 명이 가도 되니까 가을날에 손잡고 가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다녀와서 사진 찍은 것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손글씨 쓴 거 있죠? 손글씨 명시 50편 그것도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